제가 좀 단언했는데요. 23년 경제를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한 단어, 어쩌면 입니다. 네,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수평축이 물가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수직축으로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가장 괜찮은 나라들이 여기 있는 거죠. 베트남, 필리핀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기회가 많다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벌써 상품으로 설명드린다면 벌써 답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 정점이 6.3%였어요. 이게 7월달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 하향 안정화돼서 최근 숫자가 5.0이에요.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 한 해 연간 물가 상승률 추정치가 5.1%예요. 한국은행의 추정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5.1%인데 내년 물가 상승률은 어떻느냐? 23년 상반기가 4%대, 23년 하반기가 3%대. 여전히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 2%를 웃돌죠.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가 유지된다. 지표 자체가 고물가 시대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오고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고 명목소득도 줄어들고 있고 실질소득은 더 줄어든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같이 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나마. 소득이 늘어주니까. 근데 또 소득은 줄지만 그래도 물가도 많이 떨어져 줘요. 괜찮으시죠? 견딜만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견딜만한 거예요. 근데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만 떨어져요. 괜찮으시세요? 그건 견디기가 힘들죠. 그게 23년 모습입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그거예요. 고물가와 저성장, 안 좋은 것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고물가 고성장을 뜻하고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저물가 저성장을 뜻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저성장이에요. 이 중에 안 좋은 것만 고른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23년 경제가 저의 전망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전망치가 내년 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하고요.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7%예요. 그러니까 2%를 밑도는 저성장, 2%를 훨씬 웃도는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해석해서 전해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 특히 23년 상반기가 그렇습니다. 4% 수준의 고물가와 저성장, 이걸 같이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는 거죠. 없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수출에 구조적으로 좀 이걸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좋을 땐 더 좋아요.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교환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몇 퍼센트가 중국으로 갈까요? 4분의 1 정도 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25.3%. 그리고 미국이 약 15%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2년 수출이 침체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그 침체되는 이유는 중국에 이렇게 4분의 1이나 의존하고 있는데, 편향적인데 그 대상국이 대봉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소비재를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착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수출한다, 자동차 수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 부품 수출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재의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걸 소비재라고, 완제품, 소비재라고 합니다. 그걸 또 역시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까는 제가 뭐를 보여드렸어요? 국가별로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항목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반도체 수출 대상국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피디님께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사본 적 있으세요? 제가요? 네, 안 사봤죠. 반도체가 들어있는 뭔가를 사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질문 드린 거예요. 우린 반도체를 사지 않아요. 반도체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자동차의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전기차는 700개, 자율주행 전기차는 뭐 30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리모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마우스에도 들어가죠.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게 고부가 가치 반도체냐 저부가 가치 반도체냐 이런 차이인 거지, 반도체는 다 들어갑니다. 전자제품에 웬만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이 뭐예요? 다른 말로 내구재예요. 내구재.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근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동차 바꾸고 싶죠. 핸드폰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싶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어때요?
굳이 안 사야죠. 좀 1년 더 타자. 경기 안 좋고 소득이 줄어요. 피디님. 그러면 쌀 소비 줄이고 싶으세요? 라면 소비 줄이고 싶으세요? 오히려 늘 수도 있어요. 그쵸? 라면 소비 늘 수도 있고 오히려 경기 침체는 쌀 소비가 줄지 않아요. 그럼 무슨 소비가 줄어요? 내구재 소비가 줄어요. 내구재라는 것은 2년 이상, 3년 이상 쓸 수 있는 물건 이렇게 되면 좋아요.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컴퓨터 그리고 이런 옷 같은 것을 이제 준내구재라고 해요. 옷 같은 걸. 그리고 직접 소비재 있죠. 식료품 이런 게 직접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품목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재 소비가 줄 거예요.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직접 소비재의 소비는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직접 소비재도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줄 몰랐지만 사치재적 직접 소비재가 있고 필수재적 직접 소비재가 있어요. 식료품, 같은 식료품도 굳이 따지면 소고기는 사치재적 직접 소비재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필수재적 성격이 더 강하죠. 이렇게 레벨이 있겠죠. 달걀은 완전 필수재적. 우유, 그리고 쌀, 라면. 근데 사치재적 식료품 같은 경우는 뭐 육포 뭐 이런 것. 그걸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영향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3년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어떻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요. D램 가격이 떨어져요. 또 이 내구재 소비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다 이게 온라인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생산설비 용량을 줄인다. 우리 애플도 발표했고 메타도 발표했고 생산설비 용량 줄이거나 인원 감축하거나 이런 것들 이게 경기 침체로 오는 사인들인 거예요. 실질적인 신호들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전개될 때마다 이 생산설비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 내구재에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주니까 D램 가격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안정화된다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요. 거기다가 대중국 봉쇄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반도체 경기가 특히 안 좋았던 거고 그 밖에도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가요. 15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은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을 하고요. 저는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두 번째가 이제 석유화학이고요. 일반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15대 주력 수출 품목인데요. 보면 10월과 11월 연속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이나 또 선박, 여기 보시면 철강 제품, 무선통신기기, 이런 컴퓨터, 가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 자체가 내구재 혹은 부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구조적으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무역 탄성치라고도 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게 뭐냐면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근데 수출은 보통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져요. 이걸 탄성치라고 무역 탄성치.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일 때는 무역 규모는 더 크게 침체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당연한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야. 국가 스스로도. 그러니까 교역량 자체가 축소돼요. 무역 탄성치가 더 떨어져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좋을 때는 더 좋기도 하거든요. 예, 경기 호황이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침체에 좀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하물며 이 강달러 기조가 나오면서 어려웠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출이 침체된 그 배경을 제가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설명드렸는데 그 밖에도 이제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경기 침체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강달러 때문에도 그렇고 또 중국 봉쇄 때문에도 그런데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그러면 향후 수출은 개선될까 말까 이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에서 담아냈으니까 아마 그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세션이 온다라고 했고 23년 경제의 모습을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020년은 V자 경제 위기.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근데 23년 경제는 L자로 점점점 내려막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체감 가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이것을 굳이 날씨에 비유한다면 폭풍우가 내려요. 그래서 뭐 차들이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져요.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근데 경기 침체는 태풍 같은 거 없어요. 과한 비가 안 와요. 근데 그 계속 보슬비처럼 내려요. 근데 그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우산을 못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비 맞고 걸어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기 걸리기 딱이죠. 태풍 올 때는 감기 안 걸려요. 경제 위기 때는 감기는 안 걸려요. 바짝 정신 차리고 집 밖에 안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는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그런 모습이 경기 침체다. 그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V자 충격이 경제 위기, L자 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십시오. 이 그래프. 제 숫자가 아니고요. 21년, 22년, 23년 L자로 꺼지죠. 먼저 검정색을 보세요.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22년이 3.2%, 23년이 2.7%로 하향 안정화된다. 근데 이 23년 1월 달에 수정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좀 더 꺾일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렇게 더 꺾일 겁니다. 더 하향 조정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L자형 침체인데 그 L자형 침체는 누가 견인해요? 누가 침체를 가지고 와요? 이게 뭐냐면 반평균 성적을 누가 깎아먹어요? 그 얘기예요. 선진국이에요. 여기 보세요. 빨간색 선분 보세요. 선진국 경제가 더 강하게 꺾이죠. 이게 뭘까요? 인플레의 역습,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었던 고금리로 기업들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게가 어렵고 그게 경기 침체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올해가 2.4% 선진국. 그리고 내년이 1.1%. 근데 이 선진국 경제의 주요 경제국이 미국이죠. 그리고 유로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은 유로존은 아니지만 그 유로피언 국가들, 영국을 포함한 그 밖에 유로를 안 쓰는 나머지 유로피언 국가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고물가를 먼저 만났었고요. 6월 달에 9.1%. 그리고 그거 잡겠다고 자이언트 스텝 행보 가장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로피언 국가들이 이 겨울에 에너지 위기를 만나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의존하던 그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 나오니까 그럼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면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죠. 에너지 가격 오르면요 비료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화석 연료로부터 비료를 생산시키거든요. 요소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료 가격 오르면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해요. 주거 강열비니 뭐니 다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고물가를 만나고요. 마치 유로존이나 유로피언 국가들이 미국 금리를 추격하듯이 금리 인상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나라들이 주로 이런 선진국 권역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이 L자로 이렇게 꺾여나가는 모습은 사실상 선진국 경제가 그러하다. 근데 이 중에서 신흥개도국들을 구분해 보면 신흥국 개도국들은 나름 괜찮다. 그죠? 3.7, 3.7% 나름 괜찮다. 그런데 이 신흥개도국 중에 일부는 위기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이미 외환 위기에 처한 나라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가장 대표적이고 구제금융 신청한 이런 신흥국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이 괜찮아요.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수평축이 물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올라갈수록 물가가 높은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물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그죠? 이런 나라들 다 몽골리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물가 높은 거고 그리고 이 수직축으로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를 보통 일사분면이라고 하죠. 1분면. 그죠? 1분면이 뭐냐면 고물가, 고성장, 인플레이션 국가들. 별로 없죠. 그리고 이 2분면이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장세는 높다. 우수한 나라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쪽 나라들은 뭐냐면 물가는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걸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나라.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쪽 나라가 최악이죠. 이미 22년 현재 고물가와 저성장.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예, 이해가시죠? 그렇게 좀 구분해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가장 괜찮은 나라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안 받고 그리고 성장세는 굉장히 높다. 베트남, 필리핀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네,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지역을 영어로는 EA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AP라고 부르는 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월드뱅크식 표현이에요. 월드뱅크는 이 권역을 그렇게 불러요. East Asia and the Pacific. 그러니까 아태 지역 이렇게 합니다. 이 아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지역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벌써 상품으로 설명드린다면 아태 지역 ETF. 벌써 답이 나오죠? 설명 한번 드린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숫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물 경제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21년의 모습하고 유사해요. 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고 펜트업 디맨드 일어나죠. 보복적 소비. 그게 지금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 이 나라들은 관광국이에요. 자국 경제에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가 대략 월 25만 명 정도 나갑니다. 원래 코로나19 전에. 근데 코로나19 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7만 명 정도. 근데 아직 올라갈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올라갈 일이 뭡니까? 펜트업 디맨드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럼 23년에는 팬데믹 선언이 종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보고 있죠? 적어도 마스크 벗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들 나라들, 이런 신흥개국들이 늦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올해.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요. 이게 펜트업 디맨드죠. 관광산업 측면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물가는 상당히 잡혀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고금리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는데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 유럽의 리파워 EU라고 비슷한 그런 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친환경 산업 일으키자예요. 근데 친환경 산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책에다가 그린 메탈이라고 분류했어요. 설명을. 이게 그린 메탈에는 리튬, 코발트, 구리, 흑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천연 자원이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충전 설비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에요. 광물이에요. 근데 그런 천연 광물을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들 나라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한 가지가 구조적인 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뭐가 있습니까? 중국을 떠나서 주변국으로 아시아 다른 신흥국에 공장을 이전 설치한다. 이걸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것을 저는 이름하여 뉴쇼링이라고 했어요. 리쇼링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이동이다. 뉴쇼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뉴쇼링이 일어나는 그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대상국이 요들 나라예요. 비엔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실물 경제적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놓여 있고 더군다나 22년 한해 고물가의 역습을 상대적으로 피해갔고 역시 고금리의 역습을 23년에 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의 경기와 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상하는 그 신흥국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공간에 PD님하고 우리 또 작가님하고 저랑 3명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쓰러져요. 인공호흡 해주실 거예요? 숨 못 쉴 때 뭐 해주는 거예요? 인공호흡 해주는 거죠. 스스로 숨을 못 쉴 때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경제가 숨이 멈춰요. 그러면 인공호흡 해줘야죠. 그게 금리 인하예요. 이해가시죠? 끝났습니다.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야 돼요. 경기가 선순환하지 못할 때. 그쵸?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제가 냈던 책 중에 첫 번째 책인데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에 담았던 사파인데 금리를 떨어뜨려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증진시켜요. 맞아요? 금리 싸니까 이 사업도 해볼까? 그럼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요. 금리 싸니까 이런 사업도 해볼까? 그럼 더 많은 채용이 필요하잖아요. 일자리가 느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 나라의 평균 소득이 늘겠죠. 그럼 피디님 소득 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사야죠. 네, 뭐 사야죠. 뭐 사야죠가 뭐예요? 그게 소비죠. 그럼 소비가 늘 것 같으면 기업들은 뭐 하려 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겠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신사업 해봐야 되고 그게 뭡니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경제의 선순환 구조. 결국 이게 선순환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듯 선순환하지 못해요. 멈춰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인공호흡해서 경기를 순환시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걸 증명을 해봐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파탄 나죠. 마이너스 성장. 그때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죠.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이 위기 오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가 숨이 멈추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죠. 인공호흡하는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쏟아붓자 하는 게 금리 인하고요. 그러면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상화해야겠죠. 그게 금리 인상, 금리 정상화인데, 다만 금리 정상화는 어떤 속도로 해야 돼요? 천천히. 그걸 뭐라고 하죠?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하죠. 이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 자그마치 4년 동안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17년에 3번, 18년에 4번 연속으로 9번 동안 4년 동안 9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어요. 4년 동안. 그러면 4년 동안 얼마 올린 거예요? 거의 2.25%포인트네. 맞죠? 2.25%포인트. 그러면 22년 한 해 금리 인상 행보 보세요. 얼마나 올렸죠? 미국 기준으로 자이언트 4번도 했죠. 물론 그 앞에 빅스텝도 하고 베이비 스텝도 했지만 자이언트 4번 0.75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그죠? 그럼 그냥 4번 금리 인상 동안 4년에 할 걸 다 갈아치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룰이 필요한데 왜? 긴축 발작이 없도록.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 다른 문제는 뭘까요? 고물가죠. 고물가라는 그런 압력이 없는 한 금리를 정상화하는 건데, 금리를 정상화할 때 천천히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주면서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금리 인상 과감하게 했느냐? 그것은 이례적인 물가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금리에 대한 설명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그런 고물가가 없었다면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PD님 인생 동안 처음 만난 숫자예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게 미국 물가 상승률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찍은 이 숫자가 9.1%예요. 여기가. 이게 PD님 인생의 처음이에요. 41년 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981년 11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인생에는 9.1%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례적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그 물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강한 금리 인상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렇게 강한 물가 상승 속도, 그건 역시 전쟁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조금 감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슨 론 이런 단어 많이들 불잖아요, 요즘에. 이건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4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날 새벽에 FOMC 회의가 개최되죠. 개최 결과는 새벽 3시 반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중요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다음 주에 물가는 발표되겠지만 지금 1년의 이 물가 상승세의 흐름을 보면 9.1%를 찍고 7.7%까지 안정화됐고, 그리고 다음 주 13일 날 물가가 발표되는데, 미국 CPI가 발표되는데 이 값은 조금 더 떨어져서 7% 조금 넘는 그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흐름이 다른 말로 뭐예요? 물가 정점론이죠. 물가 정점 찍은 걸 거야. 그건 누구도 모르죠. 더 올라갈지. 그러나 거의 확실해. 이게 물가 정점론이죠.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 속도 조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것은 다음 주에 한단 말이죠. FOMC 회의 결과 나올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빅스텝의 무게를 많이들 두고 계세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야 라는 게 론인 거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거지, 자이언트에서 빅스텝으로 100km로 달리다가 80km로 줄이는 것뿐이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가지. 그러면 물가 정점론이 곧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환율 정점론입니다. 그게 곧 주가 저점론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만큼 물가, 금리, 원화, 환율, 주가, 이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미국 물가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미국 물가가 아니라 미국 CPI가 아니라 미국 코어 CPI에 관심이 있어요. 근원 물가까지. 그게 정말 잡혔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이런 거 미국에서 발표될 때 증문즉답으로 이렇게 해드리면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은 곧 물가 정점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물가가 이제 조금 꺾여서 7.7%. 근데 여전히 높은 물가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하는 거고요. 여전히 높은 물가인데 왜 금리 인상 속도를 주춤하냐? 지금의 미국 기준금리 대략 4.25%포인트, 4.5죠. 4.5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4고요. 아마 이 녹화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4.5를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빅스텝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리 레벨로는 어쨌든 이 물가 상승세를 잡는데 충분하다.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것이고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미 정점 찍고 7월 달에 하향 안정화되죠. 지금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인 거예요. 이래서 물가 정점론. 그러니까 물가 정점 찍은 거 확실하니까 이 정도 금리 올렸으면 많이 했다. 뭐 그런 뜻이 이 정도 많이 했다. 이제 그냥 요 정도에서 마감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고요. 그리고 그 물가 정점론이 아니더라도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의 고점에 다가갈 때 세게 달리다가 그 고점 지점에 와서 속도를 조절해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막 달리게 하다가 벽에 딱 찍어야 돼요. 그러면 속도를 좀 줄여야죠. 그래야 안 부딪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OECD의 전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가 파란색이죠. 자,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자이언트 4번 연속. 그리고 12월에 빅스텝, 23년에 베이비 스텝 하고 이후에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게 OECD의 전망이에요. 저도 매우 유사하게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 정도 갖고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보통의 여정이에요. 원래 순서가. 근데 그게 보통 여정은 언제쯤 만나요? 물가 정점을 확인할 때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죠. 근데 앞에 뭐라 했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물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막 단행했듯이 유럽도 유럽 자국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제서 부랴부랴 단행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어때요? 미국을 마치 추격하는 듯해요. 여기 보세요. 추격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국과 유로존, 영국과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돼요? 좁혀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뭡니까? 환율 정점론이죠. 환율은 상대적으로 이 나라 국가 통화와 이 나라 국가 통화의 교환 비율이고 금리는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혼자 금리 인상할 때는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도 같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이제 주춤을 먼저 시작한다. 그게 결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환율 정점론, 물가 정점론, 결국 그 지점에 돈의 이동이 시작돼요. 돈의 이동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금리 인상 속도 거의 다 왔구나. 제가 처음 여름에 출연했을 때도 그랬죠. 23년 2분기 정도가 금리의 고점이다.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왜 저점이냐면 선반영하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먼저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 전에 22년 초반부터 1, 2월부터 혹은 21년 끝자락 겨울부터 혹은 22년 1, 2월까지 21년 끝 22년 초 요 정도 기간에 먼저 돈을 옮기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 시작되겠구나. 금리 인상이 또 전쟁 후에 더 빨라지겠구나. 그러니까 돈을 더 빨리 주식시장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은행으로. 금리 올라가니까 돈은 이동합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돈은 수익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을 향해서 그런 것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자들이 금리 올라갈 것 같네? 전쟁 터졌네? 금리 올리겠네? 왜냐면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겠네? 그러면 주식 떨어지겠네? 주가에서 돈 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제가 22년에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22년 10월 요 정도면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이니까 선반영돼서 주가 저점론.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가지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금리만큼은 어쨌든 선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에요. 그 성명서에 성명서. 이 성명서들을 쭉 내려다보면 중요한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명서가 계속 뭐 지난달, 지지난달 비슷해요. 뭐 고용이 탄탄하고 물가는 여전히 안 잡히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오다가 11월 FOMC 회의 때 처음 등장한 문구가 있어요. 이게 그런 문구에 해당하는데 이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잠깐 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간 동안 단행했던 머니터리 팔러시, 긴축적 통화 정책이 어펙트, 영향을 미치겠죠. 어디에? 경제 활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 활동, 소비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겠다. 또 정말 그 정도 금리 인상했으면 그걸로 충분히 물가 잡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나 이렇게 금리 인상했더니 그게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의 불안처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지, 금융 불안을 야기할지, 채권 시장발 무슨 금융위기 올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금리 인상 이만큼 했으니 이걸 한번 분석해보고 가겠다. 쉽게 말하면 11월 FOMC 직전까지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렸는데 한번 11월 FOMC 이후로 점검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 FOMC 회의에 참석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명서를 보고 그리고 FOMC 위원들이 이게 뭐냐면 그동안 FOMC 회의에서 11월 전까지는 위원들이 다 거의 만장일치로 자이언트했던 거예요. 거의. 그냥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데 11월 FOMC부터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싸웠다는 뜻인 거예요. 엄청 싸웠다는 거야. 안 된다. 나 그러면 FOMC 위원 안 할래. 집어 던지고 좀 강하게 말씀해. 그렇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싸웠다는 문구입니다. 이거 여러분은 글자를 읽으시면 안 돼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글자와 글자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 채널에서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명서 발표와 그 FO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즉시 분석으로 제가 영상을 또 보내드렸었거든요. 제 채널에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FOMC 회의 결과 파월이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는 파월이 굉장히 강한 긴축적 발언을 했다. 강한 매파적 심리를 보였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파월은 계속 매파적이었어요. 파월은 계속 매파적 정도가 100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11월 FOMC 때는 98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FOMC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의 마음은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치 시그널인데요. 지금 욕조에 차가운 물이 담겨 있는데 뜨거운 물을 틀어서 이걸 따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엔 차갑다가 점점 미지근해졌다가 점점 뜨거워지죠. 이 긴축적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게 마치 그러해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안 싸우다가 그게 만장일치로 빅스텝으로 가거나 베이비 스텝으로 가거나 원래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경과에 있다.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단언했는데요. 23년 경제를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한 단어, 어쩌면 피봇입니다. 물론 피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CME 페드워치 오늘자입니다. 제가 아까 삼각김밥 먹은 게 이런 거 오늘자로 여러분께 캡처해서 드려야 되니까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4잖아요. 4%. 근데 4에서 4.5%로 올릴 가능성이 75%에 육박한다. 이런 뜻입니다.